계속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축출하며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안전자산, 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또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이 반미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전해졌고요. 지금 마두로는 전쟁 중인 적국의 수장이 아닌 마약 공급책으로 체포했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 미국 법무부가 원래 이제 마두로 정권을 마약 테러 집단으로 이제 규정을 했었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익이 국민들한테 가지 않고 이게 이제 마약 카르텔의 자금으로 들어가고 이게 미국을 위협한다는 거가 그러니까 치안 작전임을 계속 강조를 한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한 거에는 국제법상의 좀 논란을 피하려고 하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선포 없이 타국 정상을 체포하면 명백한 이제 주권 침해잖아요. 근데 마약 범죄자 체포는 국제 형사 협력, 사법 협력이라는 명분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마약 사범이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미 의회 승인이 없이 군사 작전을 좀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대테러 작전이나 그러니까 마약 단속은 단독으로 하는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반발을 좀 최소화하는 게 이제 목적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납치했다라기보다는 마약왕을 좀 잡았다라는 그런 프레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단순히 마약 문제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요. 사실은 첫 번째가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이제 큽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핵심 원유 공급 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컸고, 두 번째는 에너지 패권이 좀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원유 매장량 세계 1위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3,032억 배럴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수십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이미 선언도 했고요. 그래서 마약 혐의는 좀 명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는 에너지 패권을 이제 둘러싼 좀 전략적 움직임이다라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속내는 따로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체포 시점이 하필 중국과 만난 직후에 체포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같은 맥락일까요? 네, 맞습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두로가 중국 경제사절단하고 회담을 딱 마친 직후에 체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원유의 최대 구매국 중에 한 국가고요. 약 80%까지 차지한다고 일부 자료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압도적 1위 구매국인 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은 베네수엘라는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좀 우회해서 원유를 확보하는 핵심 통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정부 세수의 상당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 대금에서 차지한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회담 직후에 체포를 단행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마두로를 축출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죠. 첫 번째가 중국의 원유 공급선을 차단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유전 개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또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담 직후 체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유사한 나라들한테 중국하고 손잡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타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원유 없이는 어떻게 보면 자국 정유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유엔 안보리에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의 80%를 구매한다고 하니까 미국 내 공화당에서 외화 획득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원유 업체 철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내부,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린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경파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전부 다 철수해야 된다. 그래서 아예 마두로 정권이 원유 수출로 얻는 그 외화를 벌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력한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주장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연히 미국 정유 업체들의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쉐보론 같은 기업들은 베네수엘라에 굉장히 막대한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철수를 하게 되면 그 자산이 거기에 묶이게 되고 결국은 중국이나 뭐 러시아 기업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정유 업체들의 로비가 굉장히 컸을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실 멕시코만 그 정유 시설의 운영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텍사스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루이지애나의 정유 시설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산 중진류를 정제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 공급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이 굉장히 또 큰 이제 이슈였고요. 세 번째는 에너지 공급 이슈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에너지 가격으로 연결되기 때문인데 미국 기업들이 철수하게 되면은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이 완전히 마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제 유가 급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이러한 뭐 이유 때문에 어쨌든 그 결국은 전부 다 철수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정권 교체적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두로를 축출을 하고 친미 정권을 세우고 난 다음에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합법적으로 좀 개발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력히 깔려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미국 석유 업계와 미국 정치권 모두에게 이롭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사태가 국제 정세 그리고 외교뿐만이 아니고 네.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유가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이 좀 막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치적으로 불안하게 되면은 어쨌든 뭐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 남부 우리가 특히 이제 걸프만 일대의 정유 시설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베네수엘라산 중진류라고 하는 게 초중진류, 중진류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정제가 어려운 그러한 그 유종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알아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정제 인프라 없이는 사실 제대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거든요. 일단 세계 최대 규모의 중진류의 전용 정유 시설이 이 미국의 그러니까 걸프만 그 위치에 다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그 베네수엘라가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서 미국의 세 번째 중진류 이제 공급국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제재 이후에도 이미 이제 17만 달러밖에 지금 수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원유 수출이 더 막힐 수가 있죠. 작지만 더 막힐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남부 정유 시설이 중진류 이 부족에 시달리게 될 거고 디젤 같은 그 정제 제품 가격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공급 차질 때문에 원유 가격이 일시적으로는 좀 불안전하게 작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하고 우리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우리가 그렇죠. 한번 좀 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금융시장에서는 어쨌든 안전자산 선호, 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전하고 지리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금 가격에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어쨌든 그 지리적인 불확실성이 지금 2025년도에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예. 그 우리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65% 정도 금 가격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 1월 현재도 지금 4,300달러 중반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좀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좀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네.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화폐 가치가 폭락한 나라에서는 디지털 자산, 이 굉장히 안전 자산으로 오히려 취급을 받을 수가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산을 다른 데로 본인들의 이제 재산을 다른 데로 이렇게 넘길 때 필요한 게 이제 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 좀
디지털 안전자산, 디지털 금으로 이제 해석되는 그런 거가 좀 이게 좀 그 프레임이 맞춰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유가는 조금 전에 단기적으로는 좀 불확실할 거라고 했지만 좀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유 매장량이 1이긴 하지만 실제 생산량은 하루에 90만에서 100만 배럴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얼마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전체 글로벌 공급의 약 1%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시설 노후화와 장기적으로 굉장히 제재가 지금 되어 오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공급 충격이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 경제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예.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없을 걸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미미하다라고 보는 게 베네수엘라에 대한 수출 규모가 우리가 0.01%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뭐 원유 수입도 하지 않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타격은 거의 없을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네. 주요 그룹 총수들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외교 일정에 맞춰서 또 함께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함께 동행했나요? 이번에는 그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동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태원 SK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구광모 LG그룹 수장도 같이 간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한국 경제의 어벤져스가 다 총출동했다라고 그러네요. 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견 중소기업 대표들도 대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을 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바이오 뭐 이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대거 참석을 했고 한 200명 정도의 규모가 참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대규모 방중단 구성을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로 처음이고요. 예. 4대 그룹 총수가 전부 다 참석한 것은 2014년 시진핑 그 주석 방한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 사절단이 꾸려진 게 이례적이라고 하니까 네. 굉장한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한중 비즈니스 포럼, MOU 체결 일정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빡빡하게 예. 좀 잡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핵심 우리가 일정을 한번 보면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이 가장 이제 핵심 일정인데요. 양국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바이어 매칭이라던가 기술 협력, 투자 유치 등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중국 고위 급하고의 면담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빈 방문에 맞춰서 시진핑 주석이나 리창 총리 등과의 경제 간담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중 FTA 그 2단계 협상, 그다음에 서비스 투자 분야, 그다음에 이러한 그 개방 확대가 큰 틀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내 그 한국 기업 공장이나 중국 첨단 기업들을 방문하는 일정도 있어요. 그래서 예. 최신 트렌드를 한번 팔로우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AI, 로봇 뭐 이런 그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수준을 직접 이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정상회담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뭐 한한령 완화시킨다던가 방금 얘기했던 한중 FTA 부분에 대한 협상이라던가 또 제일 중요한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공급망을 좀 협력하는 부분들이 좀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중국의 경기가 지금 별로 좋지 않은 네, 상황인데 맞습니다. 재계 총수들이 나섰거든요. 네. 어떤 속내가 있다고 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핵심 질문이라고 볼 수도 예. 있는데요. 이게 중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위기라던가 청년 실업, 그다음에 소비 부진 이러한 걸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뭐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 총수들이 다 나섰다라고 하는 거는 역설적으로 보면은 중국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가서 우리가 좀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이유를 한 3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중국이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2015년 교역액이 그 함중 FTA 하고 난 다음에 교역액이 2,274억 달러였는데 2024년에 2,729억 달러로 20%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을 포기하면 사실 대안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무역 수지가 반전됐거든요. 우리가 흑자국이었는데 이게 2023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 연속 적자가 지금 확실시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수들이 직접 나서서 이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라고 본 것 같고요. 세 번째가 공급망 안정이죠. 그러니까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 없이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생산이 사실은 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대중 수출을 제한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총수들이 직접 중부 정부의 고위층들을 만나서 우리는 계속 협력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좀 제스처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방중은 선택이 아니고 생존을 위한 좀 필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 지금 안 움직이면 더 큰 위기를 맞을 맞습니다. 수 있다라는 속내가 네. 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